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아스라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예전부터 말씀을 해주셨던 바로 6.25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3, 2, 1,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좀 이게 달라짐이 없네요, 아스라님. 뭐 달라짐이 꼭 있어야 되나요? 가끔씩은 좀 다르게도 해주세요. 여보세요? 막 여보세요? 네, 한 뭐 번쯤 이런 거. 한번 노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6.25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이야기를 이제 영화 제목은 얘기하지 않지만 한 영화의 감독님이 겪으신 이야기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키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 영화 감독님은 6.25 관련된 영화를 찍으신 감독님인데, 근데 이분이 영화를 이제 찍으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대본을 받았는데, 대본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마을에 관련된 이야기였던 거예요. 모를 수가 없는 영화인데, 그래갖고 전국 각지에 있는 정말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오지에 살던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느 정도 리서칭을 했대요. 그러는 과정에서 괴담 같은 거를 듣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영화 자체가 2000년대 초반 영화였고 리서칭 자체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90년대 말부터 리서칭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생존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였고 실제로 겪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보고 막 그러면서 이제 영화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던 건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암울한 역사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인터뷰를 깊게 할 수밖에 없는 대화 주제가 돼버렸대요. 예. 아무래도 그냥 가볍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넘길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인터뷰를 하다가 정말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몇몇 마을에 몇몇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신 게 있는데, 예. 첫 번째 이야기가 강원도에 있는 한 마을이었대요. 여기도 진짜 전쟁이 났는지도 몰랐대요. 오호.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봤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펑펑 터지는 듯한 소리가 좀 들리고 계속해서 그런 소리가 들렸던 해가 있었던 건 기억이 난다. 근데 후에 그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정착을 하고 나서부터 그때 가서야 전쟁이 났다라고 알게 됐다. 그런 마을에 살던 분이세요. 예. 근데 이분이 해주시는 말씀이, 이제 50년대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3년간 전쟁이 지속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전쟁이 8년 동안 지속된 줄 알았대요. 예.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올라오더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펑펑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마을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분 연세가 전쟁 당시 17살인가 18살 정도 됐었대요. 예. 어느 날 이제 지내고 있는데 군복을 입은 사람이 마을로 올라오더래요. 마을로 올라와가지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쟁이 난 줄 모르니까 그분들은 예. 그냥 군복이라는 걸 몰랐대요, 그분 말씀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군복인지도 모르는데 산에서 조난을 당하셨나 보다. 그래갖고 그분을 막 집에다 모셔갖고 막 치료해주고 같이 마을에서 지냈대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완치가 되고 나서 내려가시더래요, 결국 다시. 그리고 나서 또 며칠이 지나니까 그분이 다른 사람 3명을 데리고 또 마을로 올라오더래요. 예. 마을로 올라오셔갖고 저희 좀 숨겨주실 수 있냐. 그러니까 누구한테 쫓기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분들을 숨겨드리면서 같이 생활을 하다가 결국 그 마을에 정착을 하게 됐대요, 그분들이. 정착을 했는데 전쟁통이잖아요. 예. 전쟁통이어서 이분들은 계속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분명 여기는 사람도 많이 올라오지 못할 정도의 오지고 마을 사람들을 보니까 전쟁이 났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굉장히 많이 불안하셨나 봐요, 그분들이. 네네. 어느 날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집을 같이 식사를 하자고 부르려고 딱 들어갔는데 한 분이 목을 메고 안 좋은 선택을 하셨대요. 예. 그러니까 그 압박감을 못 이기신 거죠. 이유를 몰랐대요. 할머니 말씀이 도대체 이분이 왜 갑자기 이런 선택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당혹스러웠대요. 네. 그러던 차에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한 분도 뒤따라가지고 안 좋은 선택을 하시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2명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이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을에 편지를 한 통을 남겨놓고 떠나더래요. 우리가 여기 있으므로 이 마을이 안 좋은 일에 휩쓸릴 수 있다. 평화롭게 살아가시는 이 마을을 해를 끼칠 수 없다. 이러면서 마을을 떠나신 거래요. 그런 편지를 딱 남겨놓고. 그리고 나서 거의 한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대요.
그 두 분이 오시는 거래요. 예. 근데 너무나도 많이 다쳐서 오신 거래요. 그러니까 막 진짜 머리에 피 흘리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마을 사람들은 어쨌든 이제 몇 개월간 같이 지냈던 식솔이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렇죠. 그래갖고 걱정되는 마음에 치료를 막 했는데 치료가 다 되고 나서 한 달 정도 같이 지내고 며칠 후에 또 사라지더래요. 편지 한 통 남기지 않고. 예. 그런 생활을 8년을 하셨대요. 근데 뭔가 나중에 마을에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상하더래요. 전쟁은 3년밖에 하지 않았는데 왜 그분은 8년 동안 군복을 입고 우리 마을을 찾아왔을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자기 어머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예. 어머님이 자기한테 얘기를 해주시길 그 사람들 죽은 사람이라고.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세요? 이러니까 이 얘기를 해주신 할머님은 그때 당시 이제 미성년자였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치료를 하는 그런 과정을 가진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록 한 끼도 안 먹는데 사람 모습이 변하지 않더래요. 와. 그런 식으로 8년 동안 자기들을 찾아오더래요. 그 나중에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마렛마을 생활을 하면서 느끼기에 전쟁통에 돌아가셨는데 죽어서도 안식을 찾기 위해 우리 마을에 찾아왔구나. 예.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할머니가 한 분이 계셨고 이제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때 당시 학도병들을 모집할 시기였대요. 그래서 이분들은 전쟁이 났는지를 알고 있었대요. 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지내던 마을은 오지에 있고 하다 보니까 군인들이 모집을 하러 오지 못할 정도의 그런 후비진 곳에 있던 마을이었대요. 근데 마을 주민 중 한 분이 물건을 좀 사려고 아랫마을에 갔다가 학도병을 모집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거래요. 그래갖고 마을로 올라와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알렸대요. 우리 애들 다 잡아간다고. 아랫마을 지금 난리가 났다고. 막 그런 말을 하면서 마을이 되게 어수선해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이분들은 전쟁이 났다라고 인식을 했다 보니까 마을을 닫기 시작을 했대요. 외부와의 소통을 완전히. 왜냐하면은 어차피 못 올라올 거 본인들이 아니까. 그렇게 한 1년 정도 동안 진짜 외부와 소통을 전혀 하지 않고 마을에서 그냥 끼리끼리 잘 살고 있었는데 예. 근처에서 펑펑 뭐가 터지는 소리가 막 나더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무서우신 거죠. 결국 우리 마을도 이제 걸리겠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거의 잠도 못 자고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막 덜덜덜 떨고만 있었대요. 그렇게 덜덜 떨고 있는 차에 황색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마을 쪽으로 올라오더래요. 그러면서 총을 딱 들이밀면서 음식을 다 내놓으라고 하면서 막 총을 들이미니까 이분들은 머릿속으로 이제 어느 진영인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분들은 그냥 본인의 목숨이 중요하다 보니까 음식을 막 다 갖다 줬대요. 그러다가 그 할아버지를 딱 보더니만 너는 우리 따라와라 막 이러더래요. 그 마을에 정말 병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던 사람이 그때 당시 할아버지밖에 없더래요. 그래갖고 그 할아버지가 그 황색 군복을 입은 흔히 얘기한 북한군이죠. 황색 군복이니까 아마 북한군이었겠죠. 그분들을 이게 쫓아서 내려가게 됐대요. 내려가다가 우리나라 군사들을 만나게 된 거죠. 우리나라 군사를 만나서 총격전이 벌어지게 됐대요. 총격전 도중에 그 할아버지가 도망을 치게 된대요. 본인이 도망을 쳐가지고 다시 마을로 올라왔대요. 마을로 올라오는데 그 총격전에서 우리나라 군사가 이겨갖고 저 사람을 쫓아가보자 해가지고 마을로 남한군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남한군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여기는 도대체 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이 마을은 어떤 상태인 거냐라고 하면서 물어보길래 마을 가장 어르신이 그 군인들을 데리고 우리 마을은 전쟁이 일어난지도 몰랐다. 사정을 막 설명을 했대요. 군인들이 그 얘기를 조용히 듣더니만 좋은 일 아니니까 모른 채로 앞으로 살으시라고 하면서 내려가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은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을 근처에 먹거리나 그런 걸 찾기 위해 갖고 산을 어느 정도 뒤져야 되는 시기가 있대요. 근데 그 시기가 아무래도 북한군이 와가지고 음식들을 다 가져갔다 보니까 빠르게 다가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한군이 내려가고 나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쯤 먹을 수 있는 거를 찾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산을 뒤지기 시작을 했대요. 산을 뒤지는데 자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던 남한군이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근처에서. 오. 근데 이분들은 그거를 보고 나서 안쓰럽다는 생각보다 이 근처에서 누가 죽었으니까 수색을 하거나 그러면 우리 마을의 존재가 걸린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래요. 그래갖고 그 시신을 마을로 끌고 올라와가지고 마을에다가 간단하게 무덤을 만들어주고 장례를 치러주게 된대요. 장례를 치러주니까
이분들이 그날 저녁부터 자꾸 뭔가 이상한 꿈 같은 걸 꾸더래요. 무슨 꿈인가 하면서 다른 어른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동네로 군인들이 막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우리들을 막 다 총살을 하고 어허.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막 그러는 꿈을 꾼다고. 이런 꿈을 막 꾼다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어른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계속 커지기 시작을 하신 거죠. 그러다가 마을 동네 분 중 한 분이 무덤을 파가지고 시신을 꺼내서 마을 먼 곳에다가 갖다 놓자고. 그러면은 시신이 멀리서 발견됐으니까 그쪽을 수색하지 않겠냐고.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때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셨던 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람이 불안감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인간성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어떻게 무덤을 다시 팔 생각을 하냐 막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어떻게 마을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나버렸대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 가장 어리면서 육체 상태가 좋았던 그 할아버지 한 분과 자기 아버지가 시신 둘을 업고 마을 외곽 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마을 외곽 쪽으로 막 이동을 하는데 시신을 약간 망태 같은 데 이렇게 넣고 끌고 갔대요. 예. 망태 같은 데다가 넣고 둘이서 멧돼지 들쳐 매듯이 메고 그리고 나서 한 구 한 구씩 옮기기로 자기가 시신을 메고 앞에 아버지가 가시고 자기가 뒤를 이렇게 쫓아서 시신을 메고 가고 있는데 망태자루가 막 움직이더래요. 예. 분명히 이미 묻힌 채 일주일 정도 된 시신이 뭐야? 막 움직이더래요.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신경 쓰지 말라고. 저거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거라고. 절대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러면서 막 움직이더래요. 그러면서 그냥 계속 갈 길 가시니까 이제 이분 생각은 우리가 진짜 불안감에 이상한 걸 보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녁이 돼가지고 산에서 노숙을 하게 된 거래요. 예. 노숙을 하는 내내 망태가 막 움직이더래요. 아버지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할아버지는 너무 신경이 쓰이더래요. 열어볼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그래서 열어봤대요 그거를. 열어봤는데 말하기 좀 껄끄럽지만 시신 안에 쥐가 파고 들어가가지고 어허. 시신을 갉아먹고 있더래요. 예. 망태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움찔움찔 거리고 있던 거죠. 망태가. 그 모습이 뇌리에 꽂혔대요. 그래갖고. 그래서 그날 망태를 재빠르게 딱 닫고 누워갖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자꾸 머릿속에 그 모습이 막 떠오르더래요. 아무래도 너무 끔찍한 장면이잖아요. 네. 계속 떠오르다가 진짜 못 자겠다 한 다음에 그날 밤을 새고 다시 또 이동을 해가지고 멀리다가 시신을 버리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대요. 예. 근데 한 구가 더 남아있잖아요. 그것도 또 정리를 하기 위해 갖고 시신을 또 망태에다 또 집어넣기 시작을 했대요. 예. 집어넣고 또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갖다 버린 곳에다 멀리니까 또 거기로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등에 메고 있던 그 막대기를 던지더니만 자기 쪽을 해가지고 자기 뒤쪽으로 막 뛰어가더래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아들 너도 빨리 와 하면서 막 뛰더래요. 뭐지 하고 정면을 딱 봤더니만 자기가 망태를 열고 봤던 그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으로 앞쪽에서 총을 들고 걸어오고 있더래요 본인한테. 그걸 보고 너무 놀라갖고 막 뛰어갔대요. 마을까지 뛰어서 도망을 쳤대요. 그렇게 마을까지 뛰어서 도망쳐 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막 귀신을 봤다 그런 얘기를 막 하지만 마을 사람들 머릿속에는 시신을 그럼 마을 근처에다 지금 버린 거냐. 이게 걸리면 우리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더래요. 불안감에 진짜 사람이 미쳐가기 시작을 한 거죠.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정도로 마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뭐라 하더래요. 결국 이제 그 할아버지랑 할아버지 아버지 두 분이서 다시 그곳을 찾아가게 됐대요. 시신이 없더래요. 그걸 보고 나서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잠깐 그 사이에 설마 시신을 발견했나? 그러면 이 주변을 수색할 텐데? 막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갖고 마을을 돌아가기가 너무 무서워지더래요. 왜냐면은 그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마을 밖으로 나올 때 봤던 마을 사람의 눈빛들이 이걸 처리 못하면 니들을 죽여버릴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눈빛이었대요. 살기.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을 안을 들어가기가 너무 무서워지더래요. 내가 이거를 지금 시신을 여기서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마을에서 뭔 짓을 당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갖고 아버지랑 같이 그 할아버지가 노숙을 한 3일 정도 하게 됐대요, 산에서. 근데 시대가 시대고 잘 먹지도 못하는 시대인데 3일간 노숙을 하면서 진짜 얘기해 주시는 게 나무 막 껍질 벗겨먹고 막 그 정도로 버텼대요. 근데 사람이 그쯤 되면 이제 배고픔에 미쳐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마을을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몇 년간 같이 본 사이인데 설마 죽이기 하겠냐 이런 식으로 마을을 들어가게 됐대요. 마을을 들어가자마자
동네 사람들이 단체로 다가와서 멱살을 잡으면서 욕을 하더래요. 예. 그러면서 한다는 말에 시신 어떻게 처리했길래 시신이 자꾸 우리 마을로 걸어오냐고. 그.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마을을 떠난 그날 밤에 저벅저벅거리는 소리가 마을 안을 계속 울리더래요. 뭐지란 생각으로 마을 어르신들이 잠을 자다가 나와갖고 마을 밖을 딱 보니까 군복을 입은 시신이 이렇게 걸어다니더래요. 걸어다니다가 해가 뜰 때가 되면은 그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버지가 시신을 업어갔던 그 장소를 향해 갖고 걸어가더래요. 다음날도 또 와가지고 시신이 걸어다니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마을로 돌아오기 전날 밤에는 2명이 돼 있더래요. 그게 처음에 봤던 쥐에 파먹고 있던 그 시신이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믿음이 안 가더래요. 단체로 불안감에 헛것을 본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때 당시 네. 할아버지 아버지는. 그래서 자기한테 아들 잘 들으라고, 지금 마을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그리고 제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식량을 챙겨주겠다고, 당분간 마을을 떠나 있으라고, 그리고 나서 마을이 좀 안정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데리러 가겠다고,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혼자서 지내고 있어라 하면서 그날 저녁에 식량이나 그런 것들을 다 챙겨갖고 자기를 마을에서 내보냈대요. 근데 이제 어린 나이잖아요. 그분도 그때 당시 이제 18, 17 정도 됐을 때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무섭더래요. 그런 얘기를 듣고 혼자서 밖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더래요. 마을 밖에. 노숙도 해야 되고. 그래갖고 그날 저녁에 도망을 쳤지만 다음날 새벽에 잠도 안 오고 마을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볼까 이러면서 이렇게 마을 쪽 이렇게 딱 구경을 하고 있는데 뒤쪽에서 저벅저벅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또 군복을 입은 시인 두구가 마을 쪽으로 저벅저벅 걸어가더래요. 그걸 보고 나서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그분이. 예.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깰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신경 날카롭게 서 있는 마을이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깨가지고 비명 소리가 난 곳으로 막 다가왔대요. 다가오니까 이제 본인 서 있고 마을 어르신들이 이렇게 다 횃불 들고 이렇게 딱 와가지고 시신을 마주보게 된 거래요. 시신을 딱 마주보게 되니까 마을 사람들 중 몇 분들이 무릎을 꿇고 제발 우리 마을 좀 놔달라고, 네. 지금 우리도 불안해가지고 그러는 거라고, 정말 우리가 정말 미안한 짓을 했지만 한 번만 좀 용서해 줄 수 있냐고 하면서 막 무릎을 꿇고 막 빌기 시작을 하더래요, 마을 사람들이. 네. 그거를 진짜 두 분이 그냥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더래요. 그러다가 어르신 한 분이 제발 내가 따라갈 테니까 우리 마을은 살려달라고, 원한이 있으시면은 나한테 풀지, 아직 여기 젊은 사람들도 많고 가족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이미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 쫓아가게 놔두라고, 그리고 마을은 놔달라고 하면서 동네에서 가장 나이가 드신 분이 그 앞으로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그 두 분한테 막 빌더래요. 네. 그러다가 그 말을 들은 그 두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더니만 그럼 따라오세요 이러면서 가더래요. 그래서 어르신이 그분들을 따라간대요. 마을 사람들이 여기서 되게 확실히 불안감이나 그런 게 되게 크다라고 느꼈던 게, 네. 막 저 어르신을 쫓아가야 된다, 죄송하다 그런 생각보다 이제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제 괜찮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다 마을로 돌아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잠도 못 자고 이제 마을은 괜찮을 거야, 진짜 괜찮아질 거야, 막 그런 말을 하면서 버텼는데 다음날부터 그 어르신이 마을로 찾아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마을 사람들이 아는 얼굴이잖아요. 처음에는 귀신인지도 몰랐대요. 예. 어르신 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딱 물어보는데 니들 때문에 지옥을 갔다 왔다고,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옥에서 있을 거라고, 오. 너무 억울하다고, 이들도 데리고 가야 될 것 같다고, 막 그러면서 마을에 있는 나이가 많은 순서로 집을 막 들어가기 시작을 하더래요. 우와. 다음날이 되면은 원인 모르게 돌아가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마을이 진짜 불안감이 끝자락까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을 버리자라는 얘기가 나오더래요. 혼을 걷어가 버리니까. 네, 그쵸. 이분들이 예. 못 쫓아오게 단체로 이주를 해버리자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먹을 거 막 이런 걸 잔뜩 챙겨갖고 보찜을 싸들고 도망을 치기 시작을 했대요, 마을에서. 마을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좀 멀리 떨어진 산 깊은 곳에다가 움막 같은 걸 차려놓고 지내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의식주 중에 주가 지금 거의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불안감에. 그러면서 자꾸 헛것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더래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만 할아버지가 또 찾아왔다고, 그리고 이번엔 혼자 온 게 아니고 그 군인 둘을 데리고 왔다고, 예. 막 그런 말을 하더래요.
마을 사람들이 여기서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게 그 사람들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을 했대요. 그 중에 대표하던 어르신이 저런 사람이 하나둘씩 늘 때마다 위험 부담은 커진다고. 저 사람이 잠들 때 우린 도망을 치자. 저 사람을 놔두고. 그런 선택을 했대요. 그렇게 하나하나 버려가면서 계속해서 이동을 해갔대요. 며칠 후에 처음 버렸던 어르신이 찾아오더래요. 한쪽 팔이 없는 상태로. 그리고 또 며칠 후에 두 번째로 버렸던 사람이 또 찾아오더래요. 예. 얼굴이 반이 날아간 채로.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나를 버리고 가가지고 산속을 헤매다가 군인을 만나갖고 내 팔이 없어졌어요. 내 팔 어딨어요? 막 이런 말을 하고, 도망을 치다가 뭐에 맞았는데 왜 한쪽 눈이 안 보여요? 막 그런 말을 하고. 와. 사람들이 다 미쳐가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때부터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분들이 생기더래요. 예. 압박감을 못 이기고. 그러던 차에 전쟁이 끝나게 됐대요. 시간이 이제 시간대로 흘렀으니까. 산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좀 걷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마을을 찾아갔대요. 마을에 찾아갔는데 그날 시신을 파자고 얘기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목숨을 끊더래요, 스스로. 그러면서 목숨을 끊기 전에 이상행동을 보이면서 했던 말들이 그거래요. 다 마을을 살리려고 그랬던 거야. 절대로 우리가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야. 제발 좀 그만 나타나줘. 와. 이런 말을 하면서 동네에서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막 죄송하다고 빌고 막 그러다가 다 목숨을 끊더래요, 스스로. 이분은 그런 걸 봤대요. 그러니까 전쟁의 참상이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마을에까지 미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했었다라고 막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분은. 와. 거의 그냥 마을 하나가 초토화가 됐네요. 초토화가 된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감독님이 들으신 얘기고, 예. 이제 제가 직접 들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오호. 예. 저도 촬영을 되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몇 분 만나뵌 적이 있어요. 6.25 전쟁을 실제로 경험하신 분을. 아, 그렇죠. 생존자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리고 50년에 일어났던 일이다 보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도 수두룩하게 계시고. 그럼요. 저희 할아버지만 해도 겪으셨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신병원에서 만났어요. 6.25 관련 다큐멘터리를 촬영을 하면서 생존자들을 이렇게 만나갖고 인터뷰를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르신 한 분이 정말 전쟁을 적나라하게 겪으신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 정신병원에 계신다. 가족들을 만나 뵙고 나서 인터뷰가 가능한지 한번 여쭤봐라 라고 말씀을 하셔갖고 저희가 가족들을 만나 뵙죠. 그래서 방송의 취지를 알려드렸어요. 이 방송은 6.25의 이제 참담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담기 위해서 겪으셨던 일을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인터뷰를 어떻게 해줄 수 없냐. 이러면서 부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듣다가 본인 아버지가 겪으신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알았다. 한번 여쭤는 보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분을 만나봬요. 만나뵀는데 진짜 딱 봐도 상태가 안 좋아 보이셨어요. 어르신들 살 빠지는 거야 일상이라고 하지만 네. 나이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정말 뼈밖에 거의 안 남을 정도로 살이 빠져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엄청 심하셨고 그냥 계속해가지고 주위를 두리번 거리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인터뷰를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이런 방송국에서 나와서 이런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습니다. 그때 암담했던 현실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냐 하면서 운을 딱 떼자마자 그분이 옆에 있던 물건들을 막 던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니들이 나한테 그때의 기억을 꺼내게 하냐 막 그러면서 막 진짜 발악을 하시는 거예요. 오. 정신병원 내였잖아요. 간호사들 막 달려 들어가가지고 진정제 놓고 막 하니까 이제 의사가 와가지고 인터뷰 못 하실 것 같다고 가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나오게 된 거죠. 그 병원에서. 그래갖고 일단은 가족분들 인터뷰라도 해보자 하면서 이제 가족분들 인터뷰를 하는데 대부분이 스태프들은 흡연을 하잖아요. 인터뷰를 딱 시작하려고 모든 세팅을 끝나고 나서 저희들끼리 이제 얘기를 했어요. 담배 한 대나 피고 시작합시다 이러니까 이제 입원해 계신 분의 아들분이 저도 그럼 같이 담배나 피시다 이러면서 딱 나가시는 거예요. 같이 저희랑. 담배 한 대를 딱 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어떤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당시 기억이 떠올리기 싫으시다고 한다. 그 얘기를 듣더니만 담배 한 대 싹 무시고 푹 푸더니 한다는 말이 또 보셨나 보네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예. 왜요?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전쟁 중에 군인이셨던 분이 아니래요. 그럼요. 전쟁 중에 아까 앞에 얘기했던 마을들처럼 전쟁인지 모르고 있었던 곳이래요. 그래갖고 사실 저분은 전쟁을 겪지 않으셨다고. 왜냐면 마을에서 그냥 편하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저분은 그럼 왜 저렇게 반응을 하시냐.
이러니까 또 그분이 담배를 쫙 피시더니만 저분 친구 중에 군인이 있었다고. 마을로 도망쳐온 군인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 군인분이 마을에서 지내다가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부터 우리 아버지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자꾸 군대 얘기를 하고 전쟁 얘기를 하고. 근데 그게 너무 리얼하더래요. 분명 우리 아버지는 마을에서 아무도 모르게 살고 있던 사람인데, 전쟁이 난지도 모르고 살고 있던 사람인데, 이상하리만치 묘사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정말 자기가 눈앞에서 봤던 것 마냥 전쟁의 참상을 묘사를 하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무섭겠어요. 그래서 막 몇 날 며칠을 그런 얘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어렸을 때니까 아빠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막 진짜 울면서 막 장난 아니었대요. 그러던 차에 결국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정신병원을 가기 전에 무당을 찾아가게 됐대요. 좀 자기가 자리를 잡고 성인이 되고 나서. 그때까지도 아버지는 계속해가지고 밤만 되면 막 그때 생각나냐고,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내 얼굴이 날아갔다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막 이런 말을 밤마다 하시더래요. 예. 내 옆에 있던 사람은 총을 맞아갖고 이런 얘기를 막 밤마다 하시는데, 그 어르신의 아내분은 그냥 해탈하신 상태가 돼버려졌고, 자식 입장에서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해탈을 하게 됐대요. 그러다가 이 자녀분이 나이가 차게 돼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좀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어머니 이대로는 못 살 것 같다고, 무당을 찾아가든 뭘 하든 해가지고 아버지를 정상적으로 돌려봅시다 하면서 어머니랑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진짜 용하다는 무당을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가게 됐대요. 예. 아버지를 모시고 무당집 문을 딱 여는 순간 무당이 토를 하더래요. 예. 그러면서 막 그러더래요.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모습을 데리고 올 수 있냐고 물어봤대요. 도대체 어떤 모습이길래 그러시냐고. 한 명은 배에 구멍이 나가지고 질질 흘리고 다니고 있고, 한 놈은 얼굴이 없고, 한 명은 팔다리가 다 없네, 이런 얘기를 막 뱉어내더래요. 예. 그러면서 대놓고 그러더래요. 전쟁 겪으신 분이셔. 근데 영가들이 니네 아버지 다 쫓아오고 있는 거라고. 왜요? 이랬대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정신이 돌아오더니만 막 울면서 그러더래요. 내가 말을 잘못 뱉었다고. 내가 말을 정말 잘못 뱉었다고. 그 말을 하면 안 됐었다고. 무슨 일이세요? 아들분이랑 아내가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얘기를 듣자니 전쟁이 일어나는지도 모르셨던 곳에 살았잖아요. 네. 이 말을 해주셨던 아들분은 너무 어렸을 때여서 기억은 안 나는데, 상처를 입고 마을로 도망을 쳐온 군인 한 명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마을에서. 그래서 치료를 해주면서 친해졌대요. 나이가 같았대요,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이가 같아갖고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아버지가 그 말을 한 거래요. 전쟁이란 단어를 몰랐대요, 그분은. 전쟁이 뭔데 그렇게 힘들게 싸워? 우리 마을처럼 평화로운 곳에 와가지고 그냥 다 같이 그냥 잘 지내면 되잖아 라면서 그 상처를 입고 온 군인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며칠 후에 그 친구가 내려가고, 본인 말로는 그날 아마 돌아가셨을 거라고 하면서, 돌아가셨던 그날부터 아버지가 이상해졌는데, 아버지가 무당 앞에서 한다는 말이 그 친구가 자꾸 찾아와가지고 평화로운 곳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찾아온다고. 예. 그러면서 찾아와가지고 그런다고. 내 친구들한테도 너 따라가면은 평화로운 곳에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얘기를 했다고. 아마 친구들이 많이 찾아올 거야. 이러면서 전쟁 중에 돌아가셨던 영혼이 자꾸 자기한테 오더래요. 예. 와가지고 밤마다 그러더래요. 확실히 여기는 평화롭다. 내가 눈앞에서 폭탄이 터지는 걸 봤는데 하면서 전쟁통에 봤던 모습들을 막 묘사를 하면서 밤마다 괴롭히더래요. 옆에 있던 사람이 총을 딱 맞았는데 팔이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막 오. 그런 얘기를 밤마다 하더래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들으니까 옆에서 계속 증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본인이 겪은 것 마냥 머릿속에 막 그려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상해졌다고 하면서 무당한테 막 얘기를 하더래요. 무당분이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안 좋은 역사기 때문에 돈은 필요 없다고. 난 저분들이 너무 안쓰러워갖고 내가 꼭 어떻게든 간에 해드리고 싶다고. 이러면서 구판을 엄청 크게 벌여갖고 그 어르신이 괜찮아졌대요. 일시적으로. 근데 어느 날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퇴근을 하고 집을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랑 술을 마시고 있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옆에 앉아서 아버지 웬일로 술을 드시세요? 이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이 또 찾아왔어 이러더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이상행동이 시작되더래요. 무당을 찾아갔대요.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괜찮아진 거 아니냐고. 무당이 한숨을 쉬더니만 너무 많은 영이 있다고. 그리고 너무 많은 영이 그 얘기를 들었다고. 올 때마다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리고 저분은 어디를 가더라도
6.25 때 전사하셨던 분들은 저분을 쫓아올 거라고 이미 너무 채취가 많이 남았대요. 냄새가 많이 묻었구나. 네, 그래서 저분은 힘드실 것 같다. 나도 어떻게 해드리고 싶지만 방법이 없다. 정말 죄송하다. 무당이 이러더래요. 그러면서부터 아버지가 다시 이상해져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래요. 예. 그걸 저희가 인터뷰를 들었죠. 근데 이걸 뭐 어떻게 방송에 쓸 수도 없잖아요. 사실 실제로 겪으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안 되셨다 그냥 얘기 드리고 나서 와가지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전쟁의 참상이 과연 어디까지 남았을까. 왜냐면은 이 얘기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사실 겪으신 분들도 아닌데 겪으신 이들이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겪었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데. 예,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런 일이 아니었으면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내려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조차 이런 일을 겪으신 거죠. 야, 근데 그 냄새가 또 묻어 있어가지고 계속 따라다닐 거라는 그 말조차도 소름 돋네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만나뵀던 그분은 상태가 정말 안 좋아 보이셨어요. 잠도 못 주무시는 것 같았고 몸 상태도 성해 보이질 않았으니까. 근데 대부분 저희가 그 다큐멘터리를 촬영할 때 당시 인터뷰를 진행하셨던 모든 어르신들이 얘기를 꺼내시면 한 10분간 아무 말을 못 하셨어요. 오죽하면 몇 분은 진짜 저희한테 대놓고 그랬어요. 혹시 술을 먹고 인터뷰를 해도 괜찮냐고. 맨정신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진짜 나이 있으신 어르신인데 소주 원샷 하시고 인터뷰하신 분도 계시고 옆에서 보면은 진짜 와 이게 정말 사실일까 싶을 정도의 얘기들이 막 난무를 해요. 근데 방송에 실을 수가 없을 정도의 내용들이 난무해요. 이게 보면 저희 할아버님만 해도 전쟁 때 군인이셨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꺼려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근데 이때까지 저희가 정말 설득을 했던 게 역사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이 참상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설득을 하니까 어르신들이 정말 힘겹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예.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가 있어서는 안 돼요. 정말로. 네, 그쵸. 그래서 이날을 잊지 않고 지금도 계속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있는 거고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가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면 안 된다는 거니까. 그쵸. 근데 확실히 남들에 비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갖고 느꼈던 건데 확실히 끔찍한 역사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참상에 대해서는. 그쵸. 예. 오늘 아스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미스테리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기도 한 이야기이긴 했거든요. 그쵸. 저도 감독님한테 얘기 듣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전설의 고향 느낌이긴 했거든요. 이거. 예. 근데 그분이 해주시는 말씀이 너무 진지하고 너무 무겁게 말씀을 하셨다고. 장난스럽고 뭔가 그런 농담 조가 아니라. 네, 그쵸. 그래갖고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톤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야기도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스라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야기가 소름 돋고 무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네요. 어떻게 보면 싸우다가 이렇게 희생하신 분들이나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나 정말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돌아가셨을 텐데 그 한이 아직도 남아있겠죠. 지금 정말 오랜 기간이 지났고 벌써 몇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 한은 계속 남아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양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김양희님께서는 중국 여행을 갔었던 때에 정말 또 소름 끼치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여러분들과 같이 들어요. 네, 여보세요. 김양희님 안녕하세요. 오늘 김양희님께서 또 와주셨는데 중국에서 또 일을 겪으셨다고 해요. 네, 제가 대학 2학년 때 정도 중국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겪었던 일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 당시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태권도를 좀 오래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들어와서도 동아리 계속 했었고 2학년 때
동아리에 중국 유학생 오빠가 들어왔었거든요. 예.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고 동아리에 들어온 오빠였는데 이 오빠가 중국에서 꽤 잘 살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 오빠가 1년 유학을 하고 마무리하던 겨울에 고맙다고 중국으로 초대를 했고 그렇게 여자 동기 1명, 남자 동기 2명 해서 저 포함 4명이 중국 오빠랑 같이 해서 이렇게 하면 저희가 5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4박 5일에 중국 여행을 가게 된 거죠. 장소는 상하이입니다. 이 오빠가 실제로 살던 곳은 조금 떨어진 부촌 마을이라고 하나요? 예. 그런 곳에 있는데 주택 밀집 지역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도심에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가 있어서 거기를 숙소로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도심으로 그냥 가게 된 거죠. 교통도 그렇고 구경하기에는 도심이 더 나으니까요. 네. 낮에 도착을 해서 둘러본데 보니까 루자주이라는 금융회사가 몰려있는 근처의 아파트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도착해서 구경을 하다가 조금 돌아다니다가 한 7시, 8시 정도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좀 신기했던 게 이 중국 오빠가 현관 앞에서 잠깐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오호. 노크를 해야 된대요. 그럼 제가 의아해서 오빠 여기 우리만 쓰는 거 아니에요? 누구 있어? 이랬더니 구매를 해두고 거의 쓰지 않는 새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새집에 들어갈 때는 귀신에게 인사를 해야 한대요. 예의는 바르네요. 예. 독특한 문화인데 뭐 실례합니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신기하다 하면서 오빠가 똑똑 노크하는 걸 들었어요. 화장실에서 노크하는 소리 없으면 그냥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노크하자마자 안에서 문 긁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문 열어달라고 방문 긁는 그런 소리. 알죠. 예. 그런 소리인데 쇠문이니까 쇠 긁는 소리가 싹싹싹 하고 나는 거예요. 진짜 장난처럼 새로운 나라 문화 배우듯이 노크를 했고 아무도 없나 봐 하고 들어가야지 했는데 소리가 나니까 분위기가 싹 쎄해진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우연히 그랬겠지. 다른 곳에서 난 소리가 울렸던 걸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무슨 소리 났다고 숙소 새로 잡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들어가니까 그냥 조금 전 그 어색함 필요 없더라고요. 방이 창문이 있어야 할 자리가 막 통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높은 빌딩들, 뭐 낮은 건물들 그 라인도 너무 예쁘고 오. 야경이 진짜 예뻤어요 이 집이. 또 감탄을 하고 있는데 공간이 또 충분해서 저는 이곳에서 방을 또 혼자 썼거든요.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통유리 창문이 보이고 그 옆에 침대가 있는 그런 방이었어요. 이제 조금 이야기하고 놀다가 각자 자러 방에 들어가서 저도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죠. 침대에서 오른쪽으로 누우면 바로 통유리 창문으로 창밖이 보이는데 잠들랑 말랑 눈꺼풀 막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창밖을 딱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눈이 오더라고요. 오호. 겨울이었거든요, 이때가. 그래서 눈이 소복이 쌓이는데 이 아파트가 고층이다 보니까 예. 창밖을 보는데 그 다른 건물들 옥상으로 눈이 쌓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느낌이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묘했거든요. 예. 지금에 와서 좀 달리 생각하면 표현에 따라서는 약간 영상미에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도깨비 드라마 많이들 보셨으니까 여기 비유를 해보면 도깨비 처음에 이제 옥상에서 되게 울적하게 있는데 혼자 맥주 마시고 있었나? 그럴 때 이제 그 여자 주인공 엄마 구해주잖아요. 네네. 인간의 생사에 관여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때 휘날리는 그 눈발의 느낌이었어요. 제가 느낀 거. 오, 예. 이쁘다. 이뻤어요. 되게 묘했는데 그걸 이제 잠들랑 말랑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있던 곳보다 낮은 건물에 있는 거기 옥상을 어린 여자아이가 눈에 발자국을 찌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옷을 입기는 했어요, 이 친구가. 근데 옷이라기보다는 하얀 거적을 두른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때타고 더러운 하얀 천 같은 걸 입고 있었고 맨발이었어요. 왜 맨발인지 제가 이걸 기억하냐면 이 아이가 옥상에서 막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쟤 발 시려서 어떡해?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예. 거기다가 목에는 빨간색 목걸이 하고 있었어요. 리본보다는 좀 가는 끈 같은 빨랫줄 있잖아요. 그런 끈같이 얇은 그런 목걸이였고 머리에는 초록색 리본 머리띠 하고 있었고 예. 사실 가깝지 않은 거리에 있었는데 저는 그 귀신이 원근감을 가지고 보이지 않을 때도 적지 않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멀리 있다고 작게 보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분명히 멀리 있는 줄은 알겠는데 옷차림이나 행동 같은 그런 특징이 클로즈업 된 것 같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한 씬에서 떡밥되는 내용을 좀 줌 당겨서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런 느낌으로 저는 보였던 거예요. 이게 되게 눈에 꽂히듯이, 그러니까 머리에 꽂히듯이 들어왔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상하다. 중국에는 밤에 아이들 혼자 내보낼 리가 없는데 밤 10시, 9시 이때 애들 혼자 안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이 나라는. 예. 근데 그 시간이 밤 12시였거든요. 제가 잘 때가. 그래서 건물 자체가 저 아이 가족들이 사는 집인가? 그러면 올라가서 놀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맨발로 애를 내보내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여자아이가 옆 건물로 펄쩍 뛰어가는 거예요. 놀이터 놀듯 뛰는 모습이 아니라 건물과 건물 사이를 뛰어넘더라고요. 옆 건물에서 또 발자국을 찍으면서 놀다가 반대쪽 옥상에 다시 눈이 쌓이면 껑충 넘어와서 까르르르 웃으면서 노는 거예요. 그걸 보고 쟤 사람 아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잠이 드는지 안 드는지도 모르게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있게 하면서 창밖을 봤는데 너무 화창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리둥절해가지고 어젯밤에 눈 오지 않았어? 이랬더니 중국 오빠가 무슨 말이야? 눈 안 왔어. 상하이는 눈 보기 그렇게 쉬운 동네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뭐야, 그럼 눈까지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와. 상하이는 그렇게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날이 많지가 않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생각하기에는 그 여자아이 귀신과 뭔가 관련이 있는 그런 풍경이었나 보다. 예. 생각만 하고 겉으로는 나 꿈 꿨나 봐 하고 넘겼어요. 사실 제가 뭔가를 이렇게 봤을 때 계속 되뇌이고 생각하는 편은 좀 아니거든요. 네네. 일부러 자꾸 머리에 맴돌까봐 그렇게 안 하는데 유난히 자꾸 머리에 밟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때가 딱 진짜 그런 경우였어요. 그 눈 오는 장면, 하얀 옥상, 뛰노는 여자아이, 웃음소리. 이게 계속 귀에 맴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침에 방에서 나갈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갈 준비하면서 문득 또 창밖을 보니까 밤에는 보이지 않았던 풍경이 유리창 밖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얼마 안 떨어진 곳에 딱 다리 하나 두고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있는 빈민촌이 보이는 거예요. 네. 이질적이고 되게 아이러니한 풍경이었어요. 내가 있는 아파트는 굉장한 부촌의 그런 느낌인데 다리 하나만 건너니까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혹시 저 동네에 살던 아이가 아닐까? 저 동네 살던 아이가 이 지역에서 살아생전 눈을 못 봤으니까 눈 밟고 놀고 싶었던 건 아닐까? 이제 밤에 본 여자애가 떼탄 그런 원피스에 맨발이고 이러니까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 거죠, 제가. 네네. 그러고 있다가 동기들이랑 중국 오빠가 나가자 해서 그냥 더 생각 안 하고 나왔어요. 잘 돌아다니고 잘 구경은 했는데 이날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밤새 굉장히 거슬렸던 것 같은데 선명하게 뭔가 보였다거나 꿈을 꿨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그냥 전날 비행기 타고 오고 뭐 돌아다니고 해서 피곤한가 보다. 그냥 그 정도만 생각을 했어요. 결국 저녁 숙소 들어와서 잠깐만 같이 놀다가 나머지 동기들이랑 중국 오빠는 거실에서 놀고 있고 저는 먼저 들어가서 누웠거든요.
전날이랑 똑같이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또 눈이 오고 건물 옥상에 눈이 쌓여 있고 여자아이가 발자국을 찍으면서 뛰어놀고 하는 모습이 또 보이는 거예요. 예. 조금 오래된 아파트 옥상에 보면 환기구? 그 약간 왕관 모양 같은 거 혹시 아세요? 은박지. 네. 예. 크라운 과자 상표같이 생긴 쇠로 된 동그란 거 있잖아요. 예.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이 여자아이가 그걸 타고 노는 거예요. 그 왕관 모양 항풍기가 뱅글 돌아가니까 놀이터에 그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예. 그걸 타고 뱅그르르 돌아가고 다른 환풍기로 건너뛰어서 또 그걸 타고 뱅그르르 돌면서 까르르 까르르 웃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얘가 진짜 기분이 좋았는지 막 콧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부르면서 놀길래 저는 잠정적으로 그 빈민촌 아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아이가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은가 보다,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노래를 진짜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목소리가 너무 이뻤어요. 같은 음이 반복이 되니까 저도 속으로 계속 따라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나 뭐 이러고 있는데 이게 문득 이상한 거예요. 이 애는 지금 내가 있는 방 밖에서 내가 있는 건물보다 낮은 건물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소리가 너무 잘 들리지. 예. 귀에서 들리는 거, 기분 우와. 옆에서.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일반적인 가위라고 하기에는 전 잠들지 않았어요. 눈도 네. 뜨고 있었고. 근데 흥얼거리는 소리는 계속 들려요. 나나 막 들리는데 막 눈밭에 발자국을 맨발로 남기던 그 아이가 딱 멈추더니 저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오, 위를 봐요? 네. 분명히 눈 마주쳤어요. 근데 이 아이의 눈에 흰자만 있는 거예요. 검은 눈동자가 없었던 게 아니라 우리 눈 위로 막 치켜들면 눈 돌아가는 것처럼 흰자만 보이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딱 그 상태에서 눈을 반달 모양으로 휘고 웃고 있었고요. 입도 희죽 웃는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진짜 크게 웃고 있었어요. 우와. 근데 울고 있었어요. 웃는 표정에 반달 모양으로 눈은 휘어서 웃고 있는데 흰자만 보이는 그 눈가로 눈물이 쭉 내리고 있더라고요. 예. 이 모습도 너무 무서운데 못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네네. 그래서 눈을 뗄 수가 없으니까 계속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으니까 그 빨간 목걸이 하고 있다 했잖아요. 네. 그게 점점 굵어지는 거예요. 빨간 목걸이가 굵어지면서 목을 타고 내려오더니 흰색 원피스를 적시고 흰 눈을 적시는 거예요. 예. 피었던 거예요, 이렇게. 목걸이 그런 게 우리- 아니라 빨간 게? 멀리서 보기엔 그랬어요. 우리 손 베었을 때 빨간 줄 보이잖아요. 피 베어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나 봐요, 이게. 와,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못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 귀에서는 계속 예쁜 목소리로 노래를 불어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하고 귀가 찢어질 것 같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지금 집에서 해서 되게 조용하게 한 건데 정말 선명하고 악을 썼어요, 애가. 이게요? 네. 소리가 너무 울려서 조용히 한 건데. 그래서 저 이때 울었거든요. 옆으로 누워있으니까 눈물이 옆으로 흘러서 콧대를 지나서 다른 쪽 눈 안에 들어가서 앞이 뿌옇게 보이고 다시 눈 가장자리로 타고 볼까지 물이 번지는 그 느낌이 다 느껴졌거든요. 예. 펑펑 울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중국 오빠가 와가지고 야 일어나 이러면서 저를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러면서 벌떡 일어났어요. 식은땀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침대 예. 시트랑. 중국 오빠가 가져다 준 물을 먹고 좀 진정하고 나서 오빠한테 오빠 어떻게 알았어? 물었어요. 오빠 하는 말이 거실에서 놀고 있는데 자꾸 이상한 콧노래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그래서 쟤는 피곤하다고 들어가서 완저고 혼자 노래 부르고 노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자꾸 듣고 있으니까 제 목소리가 아니더래요. 이때도 오빠는 그냥 얘가 한국 친구랑 전화하면서 노나 보다 이렇게 생각만 했대요.
예. 근데 이제 같이 거실에 놀던 동기 보고 야, 쟤 지금 안 자고 노래하고 노는 것 같은데 나와서 그냥 같이 놀자고 할까? 이랬더니 동기들이 무슨 노랫소리? 이랬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오빠는 내가 잘못 들었나? 해서 귀 기울이니까 이 오빠 귀에는 계속 그 약하게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상하다 하면서도 다른 동기들은 안 들린다고 하니까 그냥 다른 곳에서 들리는 건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방에서 악 하고 악쓰는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우와. 좋다. 예. 그래서 놀라서 뛰어가서 저를 깨웠다는 거죠. 근데 들어보니까 이 악쓰는 소리도 중국 오빠만 들었어요. 나머지 분들은 못 듣고. 네, 정확히는 저랑 오빠만 들은 것 같아요. 이 일이 있고 자려고 다시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무섭고 또 들릴까 겁나고. 그러니까 잠을 설치는데 그 첫날에 노크했을 때 소리 있잖아요. 예. 그 슥슥 긁는 그 소리가 밤새 들리는 거예요. 나가서 확인해 보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나가봤어요. 예. 그 여자아이랑 그 눈 마주쳤을 때 그 비주얼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서 도저히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또 저만 힘든 밤이 지나고 셋째 날 아침인데 이날은 이제 아파트 말고 초대해주신 할아버지 집으로 가기로 했던 날이거든요. 예. 이제 할아버지가 계신 곳이 또 부자들 사는 동네인데 아파트는 아니고 한남동처럼 주택이 좀 밀집된 그런 고급 주택? 뭐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동을 하는데 선물 같은 거 좀 사가려고 그래서 중국 오빠랑 저랑 선물을 사서 가고 나머지 동기들은 먼저 가 있기로 해서 둘이만 먼저 따로 나왔던 거죠. 예. 걷고 있는데 오빠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어두워요, 표정이 그냥. 그래서 무슨 일 있어? 이랬는데 오빠 그냥 피곤해서 그래 이러는데 피곤한 얼굴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전날 소리 들은 것도 둘밖에 없으니까 제가 물었어요. 어제 이상한 일 때문에 그래? 이러니까 머뭇머뭇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이구나 싶었던 거죠, 저는. 오빠 뭐 때문에 그런데? 이랬더니 자기가 중국에 사는 동안 15살부터 그 악 하는 소리를 밤마다 들었대요. 한국 유학 가고 나서 안 들렸고 중국에서 가끔씩 들어올 때도 안 들렸는데 어제부터 다시 그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들리니까 무서운 거죠, 이 오빠는. 그래서 뭐 짚히는 부분 있어? 이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예. 좀 궁금한데 자기도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위로할 처지는 제가 아니지만 그렇지. 괜찮다. 그 아파트에서만 그런 걸 수도 있지 않냐. 다른 집에서 나는 소리를 층간소음처럼 우리가 들었던 걸 수도 있고 네. 또 할아버지 댁은 우리끼리 있는 것보다 훨씬 북적거리고 일반 주택이라 우리밖에 없으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애써 위로를 하면서 다시 쇼핑을 하고 선물을 사서 할아버지 댁으로 갔어요. 예.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에다 중국 오빠 부모님까지 그런 대가족이 사시는 집이었는데 한국에서 손님 온다고 베이징 사시는 증조 할머니까지 잠깐 와 계신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 집이 아파트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정원도 있고 분수도 있고 되게 어마어마했어요. 약간 스카이캐슬? 오. 그런 느낌이었는데 할아버지가 A기업 총수면 옆집은 B기업 총수고 그 두 집 건너면 C기업 부부 사는 집이고 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다 예. 모여 사는 어른들께 인사드리고 집 정원을 한 바퀴 구경을 하고 뭐 뒤뜰에 무슨 뭐 작은 탑도 있고 예쁘게 잘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신기한 게 그 탑마다 무슨 향 같은 걸 넣어뒀더라고요. 돈 많이 버시고 뭐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또 뭐 미신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걸 좀 믿는 느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하시는가 보다 싶어서 뭐 그런 것부터 했어요. 이거는 집을 한 바퀴 다 돌아보고 들어가는데 이 집이 또 2층 집이었거든요. 복층 오피스텔이 2층이 아니라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 호텔 로비에 나오는 동그란 아치형으로 된 되게 웅장한 모양으로 감겨 올라가는 그런 2층 계단이었어요. 네. 딱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본 게 그 아치형 계단 난간을 타고 올라가는 전날 밤 아파트 창문으로 받은 그 여자아이였거든요.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었는데 예. 그 할아버지 댁에서 본 여자아이는 허름하기만 한 흰색 원피스가 아니라 피가 오래되면 갈색을 띠잖아요. 그렇죠. 젓갈색 뭐 이런 느낌? 그쵸. 피가 흰색 천에 흡수되고 떡지고 오래돼서 마른 장미빛깔? 이런 거 얼룩진 그런 원피스를 입고 있는 거예요. 예. 어제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 흐른 피가 옷과 하얀 눈을 뒤덮는 장면이었는데 지금 본 모습은 그때 흐른 피가 말라서 자리를 잡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 여자아이가 2층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 난간을 타고 올라가더니 2층 창문으로 가서 휙 뛰어내리더라고요. 오호. 근데 이거 보고 제가 진짜 기운 쭉 빠졌어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그 아파트에서만 겪을 수 있는 일이기를 좀 바랬거든요. 이제 아파트 들어가면서부터 긁는 소리 나고 소리 듣고 중국 오빠도 소리 듣고 이랬지만 그거는 아파트라는 그 공간에서 했던 일이잖아요. 네. 그 공간이 문제라면 거기를 벗어나면 그뿐인데 지금 이 공간에 걔가 와 있는 거잖아요. 그 중국 오빠가 어릴 때 겪었던 악쓰는 소리, 내가 전날 들은 소리, 그 여자아이까지 어쩌면 모든 게 연관돼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불길한 예감은 또 맞죠. 예. 그러니까요. 그것도 집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뭔가 연관된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이게 네. 제가 20대 때가 가장 많이 보이던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 이 여행 갔을 때가 20대 완전 초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한 번 보이면 하루 종일 온몸에 막 바짝 긴장했고 힘들어가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예. 너무 무서워하고 있는데 뭐 어쩌겠어요. 밤은 왔고 자러 가야죠. 근데 이게 자는데 동네가 한적한 곳에 주택들만 좀 밀집돼 있던 곳이라 그런지 밤에 고양이 소리가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예. 우리 친구들이 약간 발정 났을 때 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저는 그 소리가 좀 애기들 울음소리 같이 들리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소리부터 해서 그 하악질하는 소리? 온갖 소리들이 다 들렸어요. 결국에는 제가 잠에서 딱 깼는데 그 창틀에 뭐가 형체가 희꺼무리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눈이 어둠에 적응하면서 서서히 형체를 파악해 가는데 그 여자애더라고요. 고양이 식빵 굽는 자세 있잖아요. 그 자세로 창틀에 앉아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 엄청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자세거든요. 모르시는 분들 네네. 계시니까. 등 약간 동그랗게 말고 이제 약간 스핑크스 같은 느낌으로 압박을 맞아.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느낌인데 그렇게 가만히 창틀에 앉아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서 이제 불을 켠다거나 뭔가 대처를 하고 싶은데 그럴 새도 없이 얘가 풀쩍 뛰어가지고 침대에 있는 제 배 위에 와서 앉는 거예요. 예. 움직이지도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었죠. 근데 얘가 자기 목을 막 조르면서 이러면서 눈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전날 봤던 그 흰자만 보이는 것처럼 막 눈이 뒤집어져요, 얘가. 자기 목 조르면서 막 그 소리 있잖아, 전날 들었던 그 소리를 내면서 사라져요. 형상은 이미 사라졌는데 마지막에 한 소리인지 소리만 메아리처럼 울리는데 그 당시 듣기로는 뭐 요스, 야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날도 잠에 깨서는 고양이 소리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밤샜거든요. 중국에서 4박 5일 중 4일째로 넘어왔는데 첫날부터 거의 잠을 못 잔 상태인 거예요. 네네. 이런 게 시달리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얼굴에 이제 다크가 한참 내려와 있으니까 뭐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양이 때문에 그냥 잠을 못 잤다 했더니 뭐 예민한가 보다 그렇게 거슬릴 정도로 고양이 소리 안 났는데 뭐 이러시길래 그냥 그런 거 같다. 그냥 너무 피곤하면 오히려 잠 안 올 때 있지 않냐. 그래서 더 예민한 것 같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을 맺었거든요. 네. 내일이면 한국 돌아가니까 아쉬운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놀았어요, 그날은. 한참 놀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데 딱 그 순간에 한 5, 6명 정도가 할아버지 댁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냥 손님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굉장히 울그락불그락해서 걷는 거나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만 봐도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분들 거의 지금 모양이 거의 잡히기만 해봐라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저도 이제 긴장해가지고 저희도 쭈뼛쭈뼛 들어갔어요. 눈치 보면서. 현관 앞에서 중국 오빠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다 나와서 막 조금 전 격양되어 들어갔던 그 우리랑 중국말로 뭐라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왜 우리가 욕은 언어가 달라도 왠지 기분 나쁘고 전부 알아듣잖아요. 예.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직감적으로 이거 우리가 있을 때가 아니구나 해서 올라와가지고 2층의 방에서 이제 숨만 쉬고 있었어요. 근데 혹시 뭐 한 말이라도 알아들을 게 있나 해서 귀 기울이고 있는데 뒷뜰이 너무 소란스러워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2층이 방이었으니까 대놓고는 못 보고 몸만 이렇게 앞으로 살짝 기울여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흥분해서 오는 그 격양 패밀리 분들이랑 이 가족이 뒤뜰로 오더니 조경에 탑 같은 거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거를 하나하나 전부 다 파헤쳐 보시는 거예요. 근데 중국 오빠랑 뭐 오빠 가족들이 뭐라 뭐 또 말씀하고 계신데 분위기상 뭐 하는 짓이냐 지금 뭐 이런 거 같았어요. 예. 말리고 이랬으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파헤치세요. 격양되신 이 분들이. 근데 구석에 있는 탑 아래에서 상자 하나를 딱 꺼내시는 거예요. 예. 궁금해서 계속 보고 있었죠. 근데 상자 뚜껑을 여니까 하얀 면에 뭐가 되게 곱게 싸져 있는데 그 빛바랜 하얀 천에 얼룩덜룩한 그 갈색 묻어있는 모양새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아. 계속 보고 있었더니 격양팸 중에 한 분이 그 하얀 면모를 탁 풀어헤치고 손에 무슨 줄을 들고 막 흔들더라고요. 빨간색 줄이었는데 그 줄을 손에 들고는 중국 오빠 할아버지 앞에 막 흔드는데 그 줄 아래 뭐가 매달려 있나 봤더니 고양이였어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고양이는 아니고 밀랍 형태로 바짝 말라있는 그런 고양이였거든요. 예. 산책시킬 때 목줄 매는 것처럼 빨간 줄이 고양이 목에 있더라고요. 근데 예. 이게 원래 줄이 빨갰던 건지 그 하는 과정에서 새어나와서 물이 든 건지는 저도 멀리서 봐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눈에 들어온 게 목에 있던 초록색 리본 방울이었거든요. 예. 이게 저는 앞에까지는 긴가민가해도 그 여자아이가 머리에 초록색 머리띠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얘인가 싶은 거죠 이제. 목도 목이고 천도 천이지만 그 선명한 초록색이 눈에 탁 꽂히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 분위기는 말해 뭐하겠어요. 그렇죠. 말해도 애매 안 해도 애매. 상황 파악은 해야 되니까 물었어요. 중국 오빠 보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야 이랬더니 오빠가 처음에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우리가 중국어를 전혀 못하는데 분위기 파악이라도 하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냐 했더니 하는 말이 부끄러운 일인데 할머니가 묘고를 하셨대요. 묘고에서 고독법 들어보셨죠? 아, 고독. 예. 약간 주술 같은 저주? 예. 양밥 비슷한 건데 그런 방법 중 일종이라고 하더라고요. 묘고니까 고양이를 사용한 거죠. 이게 사람을 이용하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연매가 된대요. 그렇죠. 예. 그 주체가 고양이니까 묘고가 되는 거고. 네. 제가 이때 고독이니 양밥이니 이런 종류가 굉장히 무지할 때였거든요. 근데 이 할머님이 쓰신 고독은 흔히 알려진 그런 묘고의 방법은 또 아니었대요.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묘고는 큰 쥐를 잡기 위해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싸움을 붙여서 서로 잡아먹다가 살아남은 고양이를 쥐잡는 데 쓴다 또는 뭐 고독에 쓴다 이런 거래요 원래는. 네네. 근데 이 할머니가 쓰신 방법은 어린 고양이를 밥을 굶기다 먹이를 하나 딱 고기 한 덩이를 주고 그 먹이를 먹으러 가는 고양이를 교수형 하듯이 목에 올가미를 걸어서 그대로 교사를 했대요. 세탄이랑 똑같네. 하는 방법이. 그쵸. 이렇게 고양이가 죽으면 이 고양이를 위한 재단을 만들어서 공양을 하는 거죠. 예. 이걸 한 번 만들면 그냥 그렇게 계속 모시면 된대요. 그러다가 일정한 주기에 맞춰서 공양을 계속하면 이 고양이 혼을 계속 부릴 수가 있는 거래요. 할머님이 쓰신 이 묘고는 이제 재산을 뺏거나 원하는 경우에 생명을
해할 수도 있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고양이 넣어둔 상자 나온 그 탑이 공양을 하던 곳이 아닌가, 향도 있고 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할머니가 이걸 쓰신 이유가 할아버지 사업 경쟁업체가 너무 치고 올라와서 네. 거기에 위기의식을 느끼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이 그 대상의 재산이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10년이나 공략을 하고 계셨어요. 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상대방이 이걸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사업이 풀릴라 치면 안 되고 풀릴라 치면 안 되고 이러니까 우리나라의 무당 같은 분을 찾아갔더래요. 네. 거기서 하는 말이 목에 그런 걸 단 고양이가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혹시 5년, 10년 사이에 뭐 재수 좋게 잘 풀리는 경쟁업체 없냐고 물었더니 이 중국 오빠 할아버지 회사를 떠올린 거죠, 이분들이. 그래서 이날 이 중국 무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정확히 이런 분들을 중국에서 어떻게 부른지 제가 지금 못 들어가지고, 근데 하시는 일 보니까 우리나라 무당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중국 무당분이랑 같이 와서 집을 뒤지고 다니신 거고, 그러다 그 뒤뜰 탑 아래서 그걸 발견하신 거죠. 그 묘고 고양이 호는 중국 무당이 불태웠다고 하더라고요. 불태워요? 네, 혼을 오. 불태웠대요. 소멸시킨 거죠. 예. 분위기는 더욱 엉망이죠, 이제. 한국에서 온 저랑 동기들은 일단 모르는 척 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예. 어른들도 뭐 티를 안 내고 계시고, 아마 중국어로 싸우셨으니까 분위기로 알 수는 있지만, 사실 구체적인 상황은 중국 오빠가 말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하지도 않은 일이고, 그것도 가족이 얽혀있는 일인데, 괜히 뭐 되지도 않은 중국어로 아는 척 하는 것 자체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애써 웃으면서 그냥 꾸역꾸역 저녁 먹고 우리끼리 수다만 조금 떨다가 심승생숭한 기분으로 그냥 방에 왔어요. 조용한 방에 혼자 있으니까 더 좀 기분 심란하더라고요. 예. 지금 제가 자는 방 창문만 열면 바로 파헤친 그곳이 보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부러 창문 쪽은 보지도 않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근데 뭐 이거는 이거고 제 입장에서는 오늘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잡았고 소멸을 시켰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중국 와서 계속 봤던 그 여자애는 고양이 같은데 처리를 했다고 하니까 안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제가. 네네. 근데 긴장 좀 약간 풀렸는지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제가 확 잠들어 버렸어요, 이날. 근데 그날 밤 또 고양이 소리에 잠이 깨버린 거예요. 소멸이 안 된 거야? 모르겠어요, 거기는. 근데 이번에도 창틀에 씹방 굽는 그 자세 있죠, 스핑크스 자세. 앉아가지고 전날처럼 절 보고 있는데 저한테 뛰어오진 않더라고요. 예. 들은 게 있어서인지 무작정 무섭기보다는 이날은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가만히 저를 보기만 하다가 이번에는 눈앞에서 바로 사라지는데 또 그 요스 뭐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야오스 이런 말. 진짜 아침이 밝았고 한국으로 돌아간 날이죠, 이날이. 예. 분위기는 여전히 엉망이고 눈치는 보이고 차라리 잘 됐다 싶더라고요. 한국 가니까 이제. 아침에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저 딴에는 분위기를 풀어보겠다고 막 이 말 저 말 했어요. 네. 우리 그 외국 친구들 만나거나 외국에 살다 온 친구들 만나면 뭐 이런 말은 그 나라 말로 뭘로 해? 이러면서 막 물어보고 서로 알려주고 따라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재밌으니까 이런 게 발음 서로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요스가 중국말로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분위기 띄우자고 한 말인데 분위기가 완전 싸한 거예요. 저랑 동기들이랑 진짜 완전 찔끔했거든요. 예. 중국 오빠가 그냥 그거 숫자야 숫자 이러길래 뭐 그렇구나 숫자구나. 어제 그냥 시장 갔는데 들려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냥 얼버무렸어요. 예. 아침마다 체할 것 같더라고요, 먹는데. 그래서 이제 감사 인사를 하고 공항을 가는데 중국 오빠가 이제 배웅한다고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가는 길에 오빠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요스 이게 14라고도 할 수 있는데 중국어 발음으로 곧 죽는다라는 의미랑 발음이 똑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시네. 그 발음 듣고. 아, 정말. 예, 죽어 정말? 이러시네. 중국인이 이거 안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 4를 죽을 사자랑 비슷하다고 해서 선호하지 않는 것처럼. 맞아요. 예. 저는 몰랐죠. 그냥 생각나고 지금 머리에 떠오른 단어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밤새 들은 단어가 그거였으니까 예. 물어본 건데 그런 뜻을 가졌으리라고 진짜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나 진짜 처음 알았다. 죄송하다 전해달라 했더니 마실 거다. 괜찮다.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오빠가. 그러면서 이 오빠가 첫날에 아파트에서 같은 소리를 듣고 해서 그런지 저한테는 좀 말을 편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속 얘기. 네네. 근데 자기가 사실 우리 데리고 중국 들어와서 그 아파트에 있는 날부터 여자아이가 꿈에 나왔대요. 걔가 오빠 꿈에서 그렇게 눈을 밟고 노는데 3일 내내 그 꿈을 꿨대요. 이제 그 전날에 격양팸이 와서 쌍팔대 옆에 있다가 상자 여는 순간에 자기가 꿈에서 보던 그 여자아이의 옷차림이나 모양새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그 고양이랑 오버랩돼서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예. 너무 좀 미안하고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할머니가 한 거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예. 증조 할머니가 한 것 같대요. 베이징에서 온 증조 할머니가 한 것 같다는 말인데 우리 할머니는 뭐 그럴 뿐 아니라는 거죠. 이 오빠의 생각은. 근데 저는 누가 하셨든 그냥 더 이상 탈 나지 않고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하고 비행기에 타서 한국으로 건너왔어요. 예. 처음엔 진짜 이 생각뿐이었는데 한 달 뒤에 중국 오빠랑 연락을 하다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증조 할머니가 하신 게 맞고 할머니가 좀 나서서 감싸드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 오빠가 묘고 설명해 줄 때 고양이 혼을 소멸시키고 나면 이 고독의 주체, 그러니까 이걸 건 사람이죠. 그 사람도 비슷한 방식으로 목숨을 잃거나 한대요. 예. 고양이 혼을 불태웠다고 했잖아요. 이 증조 할머니가 베이징 집 돌아가셔서 스스로 몸에 불을 내셨대요. 와. 그렇게 전신 화상 있고 병원에 계시다가 이틀 만에 돌아가셨대요. 오, 예.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오빠는 이 일로 더 확실히 증조 할머니가 하신 게 맞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빠 근데 왜 그래도 꼭 증조 할머니라고 생각하면 뭐 그런 이유가 있어? 이러니까 오빠 저보고 하는 말이 그 여자아이가 눈을 밟고 놀았으니 고양이가 눈을 밟고 돌아다닌 것 같은데 예. 상하이는 그렇게 눈이 안 온다는 거죠. 베이징은 눈이 와도.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오빠네 집에서 하는 사업이 집안 사업이다 보니까 증조 할머니랑 증조 할아버지가 원래 하셨던 사업이래요. 예. 네, 증조 조부모님이 젊어서 회사를 운영하실 적에 그 경쟁회사 사장네가 똑같은 고독을 했었대요. 어제 찾아온 그분들이. 이제 그래서 일종의 약간 복수 같은 개념으로 증조 할머니가 하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오빠는. 이 이야기 너무 찝찝한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동물이 희생이 되어야 한다는 걸 그게 참 아무 죄도 없는 고양이가 그렇잖아요. 걔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휴, 이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네요, 정말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욕심에 동물들을 쓰는지. 윤양이님도 이런 거를 실제로 보고 뭔가 겪으시고 나니까 참 든 생각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좀 좋게 표현하면 묘한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정말 싫어지죠. 약간 정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아이고, 어떻게 보면 고독이라는 거 괴담으로도 많이 퍼져 있고 이미 유명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또 실제로 목격을 하셨던 사례네요. 괴담이 아니라. 그쵸. 아이고, 아무튼 김양이님 오늘도 닉네임도 김양인데 이렇게 고양이 관련된 이야기 힘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충격적이네요, 여러분들. 뭐, 저주가 어쨌고 저쨌고, 뭐, 사람끼리 뭐 하는 것까지야 뭐 그들의 자유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 매개체가 왜 동물로 이용을 해서 꼭 동물이 희생이 되어야 하는 거냐는 거예요, 제 말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너무나 또 마음이 아파요. 너무 찝찝한 이야기였고, 그래도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